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로가 지금 이 순간 녹고 있습니다. 북극입니다. 지구온난화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빙하가 녹는다. 해수면이 오른다. 북극곰이 사라진다.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물류 전문가들과 지정학 전략가들은 북극이 녹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합니다. 판이 바뀐다.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지금 이 순간 배로 가면 며칠이 걸릴까요? 40일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고 말라카 해협을 지나고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이 항로. 수백 년 동안 인류가 써온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목에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근데 북극 항로가 열리면요. 30일입니다. 10일이 줄어듭니다. 컨테이너선 하루 운항 비용이 수억 원입니다. 10일이면 수십억 원이에요. 이게 연간 수백 척의 배에 적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 단위의 물류 비용이 증발합니다. 그리고 그 새 항로의 출발점에 있는 도시는 싱가포르가 아닙니다. 부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온난화가 한국에게 선물한 기회, 그리고 그 기회를 받아낼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도시, 부산.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데이터로 증명하겠습니다. 먼저 냉정하게 현실부터 봐야 합니다. 싱가포르, 인구 600만 명. 국토 면적은 서울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나라의 1인당 GDP는 9만 달러가 넘습니다. 대한민국의 2배 이상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도를 펴봐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위치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말라카 해협, 인도양에서 태평양으로 넘어오는 유일한 길목입니다. 유럽에서 출발한 배든, 중동에서 석유를 싣고 오는 배든, 아프리카에서 오는 배든 이 해협을 통과하지 않으면 동아시아에 올 수가 없습니다. 연간 9만 척이 넘는 배가 이 해협을 지납니다. 싱가포르는 그냥 그 옆에 앉아 있습니다. 전 세계의 물류가 옆을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싱가포르는 영어를 공용어로 씁니다. 상속세가 없습니다. 법인세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이 중국에 흡수되면서 아시아 금융 허브 자리를 잃어가자 홍콩에 있던 글로벌 금융 기업들이 가장 먼저 간 곳이 싱가포르입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금융 자산 규모는 지난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완벽해 보입니다. 완벽한 허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성공은 항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항로는 영원히 바뀌지 않을까요? 지구본을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는 세계 지도 말고요.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펼친 지도는 왜곡이 심합니다. 실제 지구는 둥글어서 북쪽으로 갈수록 거리가 짧아집니다. 지구본을 놓고 보면 북극해 주변에 뭔가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대륙이 다 북극해에 모여 있는 겁니다. 북미 대륙,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 이 세 대륙이 다 북극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북극해를 가로질러 가는 게 모든 대륙 간 이동의 최단 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인류는 수백 년 동안 이 길을 쓰지 않았을까요? 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극해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꽁꽁 얼어 있어서 선박이 통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쪽의 우회로를 택했고 그 우회로에 가장 좋은 길목에 싱가포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단순히 녹는 게 아닙니다. 북극 해빙 면적은 1979년 관측 시작 이래 10년마다 13% 가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북쪽의 항로, 이른바 북동항로는 이미 여름철에 쇄빙선 없이도 일반 화물선이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40년대에는 연중 통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싱가포르는 우회로의 허브가 됩니다. 더 이상 최단 항로의 길목이 아닌 겁니다. 전 세계 물류의 판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항로의 아시아 쪽 출발점, 그 자리에 부산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때 원래 경부고속도로밖에 없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경부고속도로 중간 어딘가 있는 휴게소, 그 휴게소는 사람이 미어터집니다. 밥도 팔고 기름도 팔고 숙박도 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돈을 버는 겁니다. 싱가포르가 바로 그 휴게소입니다. 수백 년간 쓰인 항로의 유일한 길목에 앉아 있는 휴게소. 그런데 갑자기 새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기존 경부고속도로보다 훨씬 빠른 새 도로. 출발점도 다르고
도착점도 다릅니다. 기존 휴게소는 이제 그 새 길을 달리는 차들이 안 지나갑니다. 새 고속도로 나들목 옆에 있는 휴게소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북극 항로가 열리면 정확히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새 항로의 나들목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지구본을 보겠습니다. 북극해를 따라서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오는 항로. 아시아 쪽에서 이 항로가 끝나는 지점이 어디냐? 동해입니다. 그리고 동해로 나오는 관문. 가장 가까운 항구. 가장 큰 항구가 부산입니다. 지리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항로가 바뀌는 겁니다. 부산은 그냥 거기 있었어요. 수백 년 동안 조용히. 그런데 이제 세상이 부산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로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근데 부산이 그걸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부산항은 현재 세계 컨테이너 처리량 기준 6위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1970년대 한국 전쟁의 피난민들이 산비탈까지 빼곡히 들어차면서 형성된 세계 최고 밀도의 항구 도시. 그 압도적인 인프라와 노하우가 지금 부산항을 만든 겁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바둑을 아십니까? 바둑에서 고수는 지금 당장 집을 짓지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집이 될 포석을 깔아놓습니다. 상대방이 보기엔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갑자기 그 포석들이 연결되면서 거대한 집이 만들어집니다. 부산이 딱 그 상황입니다. 세계 6위 컨테이너 항구, 세계 1위 LNG 운반선을 만드는 조선소들과 30분 거리, 선형 도시 구조여서 단 하나의 물류 간선 터널만 뚫으면 전 도시가 커버되는 최적 조건,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그리고 한국 전쟁이 만들어낸 전국 8도의 DNA가 섞인 멀티컬처 도시. 이게 다 포석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은 서울에 밀려 변방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북극항로라는 새 고속도로가 뚫리는 순간 이 포석들이 전부 연결됩니다. 동해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지금 동해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껴있는 내해처럼 보입니다. 일본은 관동 지방, 그러니까 도쿄 쪽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일본의 서쪽 해안, 즉 동해를 면한 쪽은 인프라가 약합니다. 개발이 덜 된 변방입니다. 그런데 북극항로가 열리면 동해가 갑자기 메인 무대가 됩니다. 유럽에서 오는 배들이 북동항로를 타고 동해로 들어옵니다. 동해는 거대한 지중해가 됩니다. 지중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 아프리카, 중동이 만나는 그 바다. 그 덕분에 지중해 연안은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만, 다 지중해 연안입니다. 동해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동해 한가운데 울릉도가 있습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시칠리아 섬이 있는 것처럼요. 시칠리아는 지중해 무역의 중간 기착지로 역사 내내 번영했습니다. 북극항로 시대의 울릉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의 DNA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부산은 세계 6위 컨테이너 항구가 됐을까요? 단순히 위치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도시의 형성 과정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부산은 산과 바다가 샌드위치처럼 도시를 압축합니다. 산맥이 뒤를 막고 바다가 앞을 막습니다. 평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몰리면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경기도, 전라도, 전국 8도의 피난민이 다 부산으로 몰렸습니다. 좁은 땅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압축된 거예요. 산비탈까지 집이 들어찼습니다. 이게 지금 부산의 그 유명한 산동네 풍경입니다. 관광객들이 감동받는 그 뷰가 사실은 전쟁의 상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밀도가 상업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장이 섭니다. 장이 서면 흥정이 생기고 계약이 생깁니다. 이게 수평적 관계를 훈련시킵니다. 지주와 소장농의 상하 구조가 아닌 상인 대 상인의 수평 구조. 국제시장이 여기서 나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이 여기서 나옵니다. 부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강렬하게 자본주의와 상업을 체화한 도시가 된 이유입니다. 전 세계 유명한 대도시들을 한번 보십시오. 홍콩, 상하이, 도쿄, 뉴욕, 런던. 예외 없이 다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바다라는 공간과 육지라는 공간,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원이 2배인 거예요. 서울은 내륙 도시입니다.
한강이 있지만 바다는 없어요. 그러다가 90년대에 광 케이블이 깔리고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가상 공간이라는 세 번째 영역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부산은요? 부산은 초고속 인터넷도 있습니다. 가상 공간, 거기에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서울보다 하나 더 많아요. 서울이 가지지 못한 바다를 부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놀라운 강점이 있습니다. 도시의 모양입니다. 부산은 선형 도시입니다. 해안선을 따라서 길게 늘어진 형태예요. 서울처럼 사방으로 퍼진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늘어서 있습니다. 이게 왜 강점이냐고요? 자율주행 물류 시스템 때문입니다. 서울 같은 격자형 도시에 지하 물류 터널을 만들려면 X축과 Y축으로 수십 개의 터널을 뚫어야 합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근데 부산은 선형이라 한 줄만 뚫으면 도시 전체가 커버됩니다. 게다가 해안선을 따라 이어져 있어서 높낮이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극적으로 좋아집니다. 물류 에너지 효율을 비교해 볼까요? 1톤짜리 화물차가 물건을 나르면 1톤의 차량이 이동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로 배달하면 160kg이면 됩니다. 자율주행 로봇은 단 11kg만 움직이면 됩니다. 에너지 효율이 약 90배 차이 납니다. 부산의 지하 자율주행 물류 터널을 뚫으면 지상의 도로 일부를 공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밀도가 높은 도시의 최대 단점인 공공공간 부족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면서 동시에 물류 비용을 90% 가까이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기술의 진화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전선이 지하로 들어가고 하수도가 지하로 들어가고 지하철이 지하에서 달립니다. 물류도 똑같이 됩니다. 지상은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지하는 물건을 위한 공간으로. 이 구조가 가장 이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도시가 부산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스위스 바젤이라는 도시를 아십니까? 인구 17만 명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중소도시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에 에르메스, 루이비통, 구찌가 다 입점해 있습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들이 이 도시로 몰립니다. 왜냐고요? 아트 바젤 때문입니다. 전 세계 현대 미술 시장의 심장부가 여기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젤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세 나라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유럽 최대 부국들의 부자들이 모이기 가장 좋은 지리적 요충지. 그 포지션 하나로 17만짜리 도시가 세계 최고 부자들의 놀이터가 된 겁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350만 명이 서울을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이 할 수 없는 것을 부산이 해야 합니다. 북극 항로의 허브, 동아시아 해양 물류의 관문, 동해 지중해 시대의 거점, 그리고 국제적인 언어와 세금 환경을 갖춘 아시아의 바젤. 이 포지션 하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될 수 있냐고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싱가포르가 성공한 건 지리 때문만이 아닙니다. 상속세 제로, 법인세 최저, 영어 공용어와 이 세 가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인 지리와 결합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두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세금 없고 자유로운 규제 환경이 전 세계 자본을 끌어들였습니다. 부산도 하드웨어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영어 교육을 공립학교부터 의무화해야 합니다. 지금 연일억을 쓰며 제주도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죠. 부산 공립학교에서 영어 교육이 세계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전국에서, 나아가 전 세계에서 부산으로 사람이 몰립니다. 교육이 인구를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세금 환경도 달라져야 합니다. 기업 친화적인 세제,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 거점으로 부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이건 제도의 문제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의지와 정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산항만공사가 보유한 바닷가 땅들. 지금 부산에 가장 비어있는 자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부산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경계, 그 공간이 세계 어느 도시도 갖지 못한 부산만의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말할 때 기회가 보입니다. 지구온난화를 재앙으로만 보는 사람에게 북극항로는 그냥 얼음 녹는 뉴스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세계 물류 지도를 다시 그린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
부산은 아직 아무도 짓지 않은 건물 부지처럼 보입니다. 역사를 보면 모든 패권의 이동에는 반드시 지리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뚫리기 전 아프리카 남쪽 희망봉항로의 거점이었던 도시들은 수에즈 개통 이후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반대로 수에즈 인근 항구들이 세계 무역의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북극 항로의 개빙은 그에 못지않은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기술은 흉내 낼 수 있습니다. 항구도 만들 수 있고 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는 흉내 낼 수 없습니다. 부산이 동해의 관문에 있다는 사실, 북극 항로의 아시아 거점이라는 사실. 이건 중국도, 일본도, 싱가포르도 절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한국이 가진 것 중에 가장 흉내낼 수 없는 자산은 기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부산이라는 도시가 있다는 사실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링컨이 말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부산의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부산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극이 녹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산의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북극 항로 시대, 부산이 싱가포르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십니까?